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회편을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편, 부자도 모르는 부자개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저자는 항동철 교수로서 부자에 대한 공부를 위해 유학도 다녀오고요. 부자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인상적인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자는 정치 욕구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절제력이 뛰어나고요. 네 번째, 부자와의 학벌과의 관계를 봤고, 다섯 번째, 여학생의 스토리. 그 학생 때 이제는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고요. 여섯 번째,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였습니다. 부자의 특징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자, 재테크 7분 책 읽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책 전체 소개인데요. 스타벅스를 언제 처음 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스타벅스를 접한 시기는 23살 때, 유럽 배낭여행 때였습니다.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문양이 너무 예뻤죠. 녹색 테두리 안에 사람 모양의 문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다양하게 그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스타벅스였습니다. 특히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의 맛은 일품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고급스러운 향과 맛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 커피숍의 분위기가 좋아 매번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커피숍과 다르게 진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느끼기만 했지 알아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책의 저자 하월드 슐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흙 속의 진주로 방치가 됐을지 모르죠. 슐츠는 그 진주를 발견했고요. 스타벅스 외에 뒤늦게 승산했지만 결국 그 주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하월드 슐츠는 뉴욕 할렘과 흙수저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자의 스토리인데요. 첫 번째, 하워드의 어린 시절입니다. 하월드 슐츠는 뉴욕 빈민가에서 가난을 철저히 직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와 빈민촌에 삶은 그를 꿈없는 아이로 만들었죠. 자, 9페이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방정부 보조주택 구역인 브루클린의 카나지 빈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0대가 되었을 때 나는 빈민촌에 붙어 따라다니는 오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종종 아버지와 마찰을 빚었다. 나는 아버지가 노력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무책임함과 비참한 현실에 화를 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월드 슐츠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죠. 2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나 역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복하여 힘있게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게 도전 정신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나는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참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의 지도 밑에 자라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두 번째, 스타벅스의 이름을 유래를 아시나요? 자,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모비딕의 소설에서 따오게 되었는데요. 그 스토리가 좀 재미있습니다. 자, 테리와 고든은 스타벅스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 커피 배전 상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상호를 구상을 합니다. 원래 상호가 스타벅스가 아닌 피코드가 될 뻔했습니다. 피코드는 모비딕 작품에서 나오는 배 이름이죠. 자, 하지만 영어로서 피코드는 P가 영어로 오줌을 뜻하고요. 코드는 교도소를 연상케 해서 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코드를 마시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다음에 반대를 했고 다시 모비딕 소설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스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결정되죠. 초기 커피 무역상들의 향의 전통과 거친 바다의 로맨스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타벅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타벅스의 강한 커피 맛의 이유를 아시나요? 첫 번째, 배전 방법의 차이인데요. 커피 맛은 배전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배전 종류에는 불을 강하게 가해서 오래 가열하는 강배전과 그 반대의 약배전이 있습니다. 일반 커피점에서는 약배전을 선호를 합니다. 불을 가열하여 오래 배전할수록 무게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업 배전가들은 0.5%의 무게가 줄어들까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배전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니까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돈보다 커피의 맛과 향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두 번째, 커피 종류의 차이인데요. 첫 번째가 아라비카
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로부스타 종이 있는데요. 앞서 배전의 종류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강배전을 해야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로부스타는 강배전을 버틸 수가 없죠. 강배전을 하게 되면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라비카 종은 고산지대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강배전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종은 그 열을 견디기 때문에 강배전 하면 할수록 더 그 맛이 깊어지고 향기가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경영 스토리인데요. 저는 워낙 스타벅스가 유명을 해서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어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밑바닥까지,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죠.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고,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최첨단 사업 대신에 왜 커피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적인 질문과 이런 의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역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고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차가운 현실 속에 많은 좌절을 겪죠. 91페이지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는 그냥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자 중에 패배자였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였다. 나는 문을 두드릴 때마다 발로 채이고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애초에 통신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커피숍 형태를 띈 것은 하월드 슐츠의 강력한 주문 때문이었죠. 모태는 강배전한 커피를 직접 또는 통신 판매하는 데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태리 출장에서 그 이태리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태도에 매료되죠. 이야기 꽃을 피우고요. 사교장과 같았다고 회상을 합니다. 이를 반드시 통신 판매에 머물러 있는 스타벅스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스타벅스 창업가들은 반대를 하죠. 배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결국 그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스타벅스호에서 하차를 선언합니다. 자신의 구상이었던 커피숍이 커피를 먹는 곳에서 한 단계 넘어 사교장으로 만들기로 구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일 지원할래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 지원할래를 창업 후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서 특별한 성공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정희가 창업 초기 직원 2명을 앞에 두고 1조 매출을 올린다라며 아침마다 연설하는 모습과 겹치더라고요. 106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일 지원할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그때에도 나는 모든 주요 도시의 스토어들을 가지고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를 건설할 꿈을 꾸고 있었다. 나는 몇 가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여 향후 5년에 걸쳐서 75개 스토어를 연달아는 전제하에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했다. 그러다가 그것을 50개로 줄이라고 다시 지시했다. 75개를 성취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5년 후에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해냈다. 자, 손정의 인터넷 제국의 지배자라는 책 27페이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 50년 계획 20대에 이름을 날린다. 30대에 최소한 1천억엔의 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건다. 50대에 사업을 완성을 한다. 매상고 연 1조엔. 60대에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이 인생 50년 계획은 손정희의 19살 되던 해에 세운 것이다. 허풍을 떠는 손정희의 버릇으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업가 인생은 지금까지 이 계획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말부터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손정의 스타일이다. 이때 손정의 나이가 19살이라고 합니다. 30대에 1조 자금을 마련하고 50대에 10조 매출을 계획을 하죠. 이 첫 번째 하월드 슐츠가 일 지원할래라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50개의 스토어를 계획을 하고 손정의 19살 나이에 10조 매출을 계획을 하죠. 미뤄지는 계획이었을까요? 공통점은 둘 다 그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데 있죠. 그렇게 일 지원할래는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스타벅스는 자금난의 압박을 받죠. 결국 1985년에 창립된 일 지원할래는 1987년 스타벅스를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현재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된 거죠. 그는 얘기합니다. 128페이지죠.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면 위대한 꿈을 가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 꿈을 꾼다면 어떤 작은 것을 이루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가치를 얻고 싶다면 담대해져야 한다. 손만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인재 영입 과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오르자 세계 최고의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100개의 스토어가 넘어가는 시점
부터 표준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맥도날드에서 영입한 컴퓨터 전문가 캐롤 이스턴을 고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3년 내에 계획 중인 300개 스토어 오픈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였죠. 성경 지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탁월함으로 표현하죠. 356페이지인데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한다. 어느 회사도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목표를 높이지 않고 그저 평균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 어느 분야든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그 직원들 역시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자극받을 것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솔직하고 일관되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경영자가 성취하려는 사명을 이해할 때 기꺼이 함께 해줄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계 최고의 경영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알 수가 있죠. 초인류 기업의 성장 과정을 몸소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표준화하고 초인류 인재를 영입을 하고요. 훨씬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직영점만 운영을 하고 직원들을 최고 대우를 등등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두고 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경영자 또는 경영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회사를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초인류 기업의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재테크 7분 책 읽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